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영화 곡성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악마, 초능력, 또는 영혼과의 대화 등을 제재로 하여 만든 오컬트 영화다라는 생각에 과연 악마는 누구인가 하는 악마 찾기에만 집중하곤 하시죠. 사실 이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과 사회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명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격자가 율락업계의 그늘을 통해 사회 비판 의식을 보여주었다면 뒤를 이은 황해에서는 역시 완벽히 사회적 타자인 조선족을 통해 비판 의식을 계승하고 있죠. 이번 영화 곡성에서 역시 인간 심리의 본성과 그 한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조리를 보여주며 약자에 대한 마녀 사냥이 만연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꼬집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압도적인 불행 앞에서 인간의 실존은 얼마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지 영화 곡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즉 자연계에 질서가 있다라고 믿는 것과 그 질서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질서가 존재해서 믿는 게 아니라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믿는 쪽에 더 가깝죠. 인간은 무질서함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망상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비록 그것이 망상이라고 할지라도 불가해함에 질서를 부여하고 최소한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겠죠. 흉년, 전염병 같은 재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신을 노하게 한 큰 죄를 지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자연을 인간화시키고 마치 윤리적 속성을 띤 살아있는 존재처럼 받아들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신화와 종교의 탄생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어야만 하기에 발생해버린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죄인이 생기는 역설적이고도 부조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중세의 마녀사냥, 유태인 학살을 비롯해 만만한 약자나 외지인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으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즉, 태생적 능력 부족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해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망상이 바로 부조리의 근원인 것입니다. 영화 속 배경에서는 집단 야생버섯 중독이라는 사고로 인해서 환각과 망상으로 인한 살인 그리고 자살 등의 강력범죄가 횡행하는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해 있습니다. 어떠한 선악의 개입도 없는 야생버섯 중독이라는 이 우발적 사고가 만들어낸 재난 상황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무차별적 위험성을 유발시켰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큰 불행을 곽도원을 비롯한 곡성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무질서함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버섯 중독 대신에 그만한 이유, 즉 누군가 일부러 이런 범죄를 계획했다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서 죄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계는 지극히 불가해하고 단지 인간이 이 사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 예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불가해함에 악이란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영화 속 황전민의 대사는 곡성의 세계관과 악의 속성을 매우 집약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네 딸이냐고? 그 어린 것이 뭔 죄가 있다고? 자네는 낚시할 적에 뭐가 걸릴지 알고 미끼를 던지는가? 그놈은 미끼를 던진 것이요. 자네 딸은 그 미끼를 확 물어본 것이고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못이 딸려 나올진 몰랐겠제. 여기서 한국식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외지인인 일본인을 바라보는 곡성 주민들은 싹 다 그 양반이 오고 나서 생긴 일들이 아니여 라며 시선을 곱게 주지 않습니다. 사실 영화의 후반부에 갈 때까지 일본인이 악마라는 그 어떠한 실증적 증거도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하기에 뭘 봐도
일본인은 악마라는 증거로 귀결됩니다. 이를 목적론적 오류라고 하죠. 영화 속 고군분투하는 곽도원은 딸아이의 비극 앞에 무기력한 가장이자 아내와의 잠자리를 두려워하는 위축된 남성이며, 보여지는 그의 겁많은 성격들은 경찰이란 그의 직업에 어울리지 않죠. 사실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면 질서의 수호자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영화 속에서는 이 질서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나약하고 모자란 인간일 뿐이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질서라는 걸 망상적으로 만들어냈을 뿐이라며 질서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의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며 결국 능력이나 인식에 있어서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는 인간일 뿐이기에 이 인간된 조건에 의해 빚어진 부조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악마는 누구인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악마는 바로 곡성 주민들입니다. 집단 관계로 얼룩진 히스테리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무기력한 스스로를 견딜 수가 없어서 희생양을 찾는 이 비합리성이 바로 죄악의 근원이자 악의 형상인 것이죠. 많은 관객분들이 아마 일본인과 그의 동료인 황정민이 악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마라기보다는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하여 내면의 악마성이 깨어날 때까지, 즉 스스로 악마로 각성할 때까지 아주 작은 미끼가 되어줄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영화 속 황정민의 목적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악마 퇴치가 아니라 일본인이 악마라고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실증적 증거가 없음에도 부조리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할 배출구를 마련해주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죠. 수우령인 천우희가 일본인을 찾아가서 죄인 취급한 것이 곧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에는 일본인과 삼촌이 살인을 저지른 신부 견습생이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부 견습생은 일본인을 완전히 죽여버릴 생각으로 낫을 들고 동굴을 찾아가고 거기서 일본인과 조우하는데요. 일본인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신부 견습생을 비웃으며 대답하죠. 넌 내 의심을 확인하러 왔다. 말해도 믿지 않을 거다. 어쨌거나 영화상에서 일본인은 악마가 되기에 일본인을 개개인의 악마성을 일깨워주는 미끼로 보는 의견도 악마로 보는 의견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에 더 가까운데요. 신부 견습생이 그의 정체를 물었을 때 일본인은 나다 라고 대답하죠. 이는 신부 견습생, 너 스스로가 악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신부 견습생은 여기에 대해 뭐라 반박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망설임 속의 그 타락을 수용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탄식하여 슬피 우는 소리라는 뜻의 곡성을 영화의 제목으로 정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영화가 비극을 그려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러한 부조리에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죠. 우리네 현실 또한 영화 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형국에 대해 미국은 한쪽인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쪽으로 몰아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 문제의 근본이 이민자에게 있다고 믿게 만들죠.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체계, 그 자체와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불가해한 일일지언니 그에 대한 해답으로 마녀 사냥을 반복하며 곡소리나 할 수밖에요. 슈퍼맨이 구해주기를,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또 이 모든 것은 오컬트적 상황일 뿐이라고 치부하면서 말이죠.
곡성의 캐치프레이즈인 미끼를 물었다와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 두 가지 문구로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감독이 관객인 우리들을 상대로 큰 낚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미끼를 물었다 라는 것은 관객이 누가 악마인가 라는 악마 찾기, 즉 오컬트적 키워드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망각해 버리는, 그리하여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비극의 구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감독은 관객들에게 절대 현혹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본질을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많은 관객들은 이를 무시한 채 악마를 따라가 버리고 이 지점에서 진정한 비극의 울음, 즉 곡성이 완성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그럼 영화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